대박!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히어로의 반이나 죽다니. 충격. 이번 앤트맨2도 되게 재밌게 보고 왔지만 앤트맨이 작아지는 능력을 통해 양자역학에 의한 방법으로 히어로들을 살려낸다고도 하던데. 아니 그래, 좋아. 나도 앤트맨 재밌게 봤고 영화 안에서 양자역학이다 뭐다 하는 내용도 다 봤어. 근데 도대체 양자역학이라는 이놈은 뭐지? 도대체 뭐길래 히어로들을 다시 살려낸다는 거야? 네, 이번 시간은 이 양자역학과 차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채널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은 전편과 연결되니 꼭 상위의 카드를 눌러 1편부터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기원전 300년경 고대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은 세상은 불, 공기, 물, 흙, 기본 4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온냉건습의 속성과 고유에 소속된 장소가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때문에 무거운 물, 흙은 땅으로, 가벼운 불, 공기는 하늘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며 여기에 천체의 영원한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완전하지만 보이지 않는 제5원소 에테르가 있어 이 현상들의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운동, 즉 자연현상의 법칙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과 실제 운동은 서로 일치하였으며 당시 실험적으로 이를 뒤집을 만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 2000년 동안이나 이는 종교와 함께 진리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다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이탈리아의 과학자인 갈릴레이 갈릴레오의 유명한 피사의 사탑 실험을 시작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철학자들은 머릿속 추론만을 통해 보편적인 체계를 구상했다면 갈릴레이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끙끙거리며 사탑에 올라가서 실제 실험과 관찰을 통해 수학적 법칙들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지 않아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을 알아낸 영국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모든 이론 물리학의 기초인 관성의 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밝혀내었고 이후 물리학자들은 200년간 수많은 실험들과 수많은 발견들을 통해 세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완성해 갔습니다. 이로써 현재의 우리가 아직까지도 보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인 고전 물리학이 완성된 것입니다. 고전 물리학에 의하면 에너지와 모든 운동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차원 공간 안에 공을 두고 힘을 이용하여 1에서 5의 방향으로 굴리게 된다면 공은 1과 5 사이에 무한한 좌표를 거쳐 5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공의 현재 위치, 운동량을 알면 앞으로 어느 시간에 어느 위치에 공이 도달하게 될지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예상 도착 시간이 표시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니. 이렇게 고전 물리학은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산업혁명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당대 물리학자들이 자연법칙에 대한 설명을 종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인간의 지성만으로도 충분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던 고전 물리학은 이전까지 신의 영접 정도로 여겨졌던 빛에 대한 연구를 보다 발전된 실험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입자는 독립된 객체의 단위입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에 의하면 운동량을 가진 입자는 장애물에 도달하면 튕겨져 나오며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 장애물은 반대의 방향으로 에너지를 받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입자는 위치와 운동량을 알면 언제 어디에 위치하게 될지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반면 파동은 독립된 객체가 아닙니다. 파동이 생기려면 매질이 필요한데 물과 물결의 관계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물이 매질이고 물결이 파동입니다. 파동은 매질이 다른 곳에 도달하면 굴절하고 가로막은 장애물이 있으면 뒤쪽으로 회전하며 이중으로 된 틈 사이를 지날 때는 간섭무늬가 일어납니다. 또한 파동은 언제 어디에 위치하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듭니다. 이때까지 물리학자들은 빛은 파동이냐 입자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801년 영국 출신의 물리학자 토마스 영의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
빛의 파동성이 실험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빛이 있자라면 홈이 파여있는 이중 슬릿에 빛을 쏘면 벽면에 두 줄기의 선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여러 줄기의 선이 나타났고 이는 파동의 성질에 의한 회절과 간섭 무늬로 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이후 몇 가지 빛의 파동성 입증에 대한 실험들을 통해 물리학계엔 빛의 파동성이 굳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05년 빛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을 지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독일 태생의 미국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가 광양자가설을 발표한 것입니다. 금속판에 빛을 쏘면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튕겨져 나옵니다. 이를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만약 빛이 파동이라면 빛의 양에 따라 전자의 튕김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전구의 밝기에 따라 전자의 튕김 여부가 결정되며 적은 양의 빛으로도 오랜 시간 쏘여주면 에너지가 축적되어 언젠가는 전자가 튕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에 의하면 달랐습니다. 전자의 튕김 여부는 빛의 세기도, 빛을 받는 시간도 아닌 빛의 특정한 진동수 이상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빛은 진동수에 따라 종류가 나뉘며 색상에 따라서도 다른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의 특성을 이용한 실험에서 금속의 특정 진동수 이하의 빛은 아무리 세게 또는 오래 쏘아도 전자의 튕김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쏘였을 땐 적은 양의 빛으로도 전자의 튕김 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집 앞에 몇 달째 아무 말 없이 주차되어 있는 매너 없는 차량에 아무리 많은 주차금지 딱지를 던져봤자 자동차는 꿈쩍도 하지 않지만 네,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광전 효과 실험 결과와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설을 접목시켜 당시 고전력학을 뒤집는 빛은 진동수와 비례하는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지닌 입자라는 광양자 가설을 내놓게 되고 이후 물리학자들의 몇 가지 실험을 통해 빛의 입자성이 추가적으로 입증되면서 물리학계는 광양자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실험을 통해 증명된 빛의 파동성이 오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과학계는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모두 지닌 이중성을 가지며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지닌 입자, 즉 양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고전 물리학을 뒤흔드는 일은 빛과 더불어 만물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입자인 원자에 대한 새로운 가설들과 실험들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우선 원자 모형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자면 기원전 300년경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만물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원자론을 처음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과학적 입증 방법이 없어 이후 약 2000년 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러다 1808년 영국의 화학자 존 돌턴이 이를 화학적 실험 결과에 근거한 원자 모형으로 발전시켰고 1903년 실험을 통해 전자의 존재를 처음 발견한 영국의 물리학자 J.J. 톰슨이 물렁한 푸딩과 같은 원자에 전자가 알알이 박혀있는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를 그의 제자인 영국의 물리학자 어니스트 러더퍼드가 1911년 알파 입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며 중앙엔 원자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은 원자 핵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자가 이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 모양을 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전 물리학에 의하면 전자가 원 운동을 하며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전자기파, 즉 에너지를 방출하며 에너지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한 전자는 점점 에너지를 잃어 언젠간 원자 핵과 충돌하여 붕괴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랍안 어둠 속에 모셔둔 여러분의 소중한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로 변한다는 뜻이겠죠? 또한 이 논리에 의하면 전자 한 개를 가진 수소 원자를 통해 스펙트럼 실험을 하게 된다면 원자에서 발생되는 전자기파에 의해 결과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에선 불연속적인 선들이 나타났고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함에도 한계점을 가졌습니다. 이를 1913년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전자는 특정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면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 레벨의 궤도들이 있다는 전자를 양자화시키는 이론을 제시하고, 전자는 받은 특정 에너지만큼 해당하는 레벨 사이를 양자도약, 쉽게 말해 순간 이동하며 다시 원래의 레벨로 돌아올 때 방출하는 에너지, 즉 전자기파는 받은 진동수만큼의 전자기파를 방출하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결과가 나온다는 당시로선 이해하기 힘든 가설을 내놓게 됩니다. 순간이동이라니? 불연속적인 양자의 개념도 충격적인데 순간이동이라니? 이는 그동안 모든 운동은 연속적이라는 고전 물리학에 배치되는 이론이었기 때문에 당대 물리학계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후 1925년 독일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보어의 불연속적인 실험 결과를 기존 고전역학의 관념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수학적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고전역학에 의하면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를 알기 위해선 현재의 위치와 운동량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허나 하이젠베르크가 정리한 행렬역학에 의하면 위치와 운동량, 둘 중 어느 하나를 정밀하게 측정하려 하면 할수록 다른 하나가 애매하게 측정되는 이상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인즉 전자의 현재 위치를 측정하였다 한들 다음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파동처럼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 영국의 물리학자 G.P. 톰슨이 슬릿에 전자를 쏘아 나타나는 회절 무늬가 빛의 회절 무늬와 같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혀내게 되고, 1926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가 보어가 주장한 전자의 순간이동, 즉 양자도약을 고전 물리학의 역학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수학적으로 이를 설명하려 하였고, 마침내 보어가 말한 양자도약과 하이젠베르크의 수학적 결론은 전자의 파동성에 의한 전자의 이동 현상 때문이라는 것을 수학만으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로써 전자 또한 입자성과 파동성의 이중성을 가지며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지닌 입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당대 보어를 지지하던 물리학자들은 측정 가능한 결과만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담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전자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측정 가능한 것은 오직 원자에서 나온 전자기파만을 관측할 수 있으며, 관측된 전자기파로 전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당시 직접 눈으로 관측된 것은 오직 보어의 양자도약에 의한 불연속적인 스펙트럼 결과뿐이었습니다. 때문에 하이젠베르크는 보어의 불연속적인 스펙트럼 결과가 실제이며,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은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없고, 불연속적인 양자의 성질에 대한 해석을 연속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고전 물리 법칙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전제가 잘못됐다며 보어의 양자도약설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보어의 원자 모형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어의 스펙트럼 결과는 전자 한 개를 가진 수소 원자로선 설명이 가능하지만, 전자를 2개 이상 가진 원자의 실험에선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났고, 이 결과에 대하여는 설명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독일 태생의 영국 물리학자 막스 보른이 전자의 파동성을 나타낸 슈레딩거의 방정식이 사실은 이 방정식을 만들어낸 슈레딩거 자신도 모르게 전자의 확률적 존재를 설명한다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고, 애초에 궤도 같은 건 없으며 전자의 파동성은 결국 이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전자의 성질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밝혀내게 됩니다. 즉, 그동안의 고전 물리학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은 관찰자와 무관하게 위치와 운동량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관찰하지 않아도 위치를 예측할 수 있지만, 불연속적인 양자의 세계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과 관찰자는 분리될 수 없으며,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위치는 관찰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석군답게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새로운 원자 모형은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가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궤도를 따라 도는 모습이 아닌, 원자 핵의 주위에 전자가 구름의 형태로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중첩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확률적, 즉 우리가 측정하기 전까진 전자는 모든 곳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으며, 측정되는 순간 위치와 존재가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위치는 원자 핵과 가까운 위치에서 존재의 확률이 가장 높고, 원자 핵에서 멀어질수록 확률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0이 되진 않습니다.
우주 저 멀리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전자가 궤도를 따라 A에서 B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어의 양자도약과 같이 마치 순간이동을 하듯 위치가 A에서 B로 바뀌며 이 B의 위치는 원자 핵과 가까울 수도 혹은 우주 저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앞선 슬릿 실험을 통해 나타난 전자의 파동성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전자총에서 하나씩 연이어 발사되어진 전자는 화면과 같이 여러 상태들이 중첩되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중 슬릿을 통과한 전자의 확률은 다시 여러 상태가 중첩되어 퍼져나가며 이 중첩되어진 확률들이 서로 간섭을 하며 이 간섭된 부분은 높은 확률로 벽에 의해 관측되어지고 이로 인해 벽면에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전자의 파동성은 이 확률 구름의 간섭에 의한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이론에 의해 증명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한쪽 슬릿에 전자의 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실험을 한다면 전자총에서 발사된 전자는 관측 장비에 의해 측정되어진 순간 한쪽 슬릿에만 전자의 위치가 결정되게 되고 뒤쪽 벽면엔 간섭 무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 말이 믿겨지십니까? B급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측정되기 전까진 모든 곳, 즉 전 우주에 퍼져 있다니, 순간이동이라니.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가설로 인해 당시 물리학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양자역학의 시발점과 같은 광양자 가설을 내세웠던 아인슈타인마저 이를 반박했습니다. 전자가 모든 곳에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면 전 우주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전자의 정보가 측정되는 순간 A로 모여드는 것이냐고. 이것은 빛의 속도보다 빨라 상대성 이론에 위배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양자역학을 지지하는 물리학자들은 간단하게 받아쳤습니다. 관측되기 전까지 전자는 모든 곳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함께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두 축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 인류 문명에 없어서는 안 될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믿기십니까? 뭐 안 믿으셔도 여러분의 일상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미 양자역학은 인류 문명을 급속도로 바꿔놓았지만 여러분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위해 여러분 손에 들려진 스마트폰이 바로 양자역학을 이용한 기술의 집약체란 사실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앤트맨이 양자역학을 이용해 히어로들을 살려낸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려낸다는 걸까요? 영화적 정답은 어벤져스 4편이 개봉을 해야 알 수 있겠지만 제 영상에서 힌트를 한 가지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먼저 앤트맨 1편에서 이러한 대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You know, I think this regulator is holding me Do back. not screw with the regulator. If that regulator is compromised, you would go subatomic.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you would enter a quantum realm.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you would enter a reality where all concepts of time and space become irrelevant as you shrink for all eternity. 여기 양자의 크기만큼 줄어든 앤트맨이 있는 3차원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시간의 좌표에 맞춰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좌표의 단위는 편의상 1로 가정하겠습니다. 과연 이 앤트맨이 시간의 좌표 4에서 관측이 되었다고 다음 시간의 좌표에도 그 위치에 계속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불연속적인 양자의 세계에선 관측되어진 그 찰나의 순간만 그곳에 존재할 뿐 다음 시간의 좌표에는 더 이상 그곳에 실제하는 것이 아닌 여러 상태가 중첩된 확률만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양자의 세계에선 시간의 연속적인 성질에 갇혀 사는 우리의 개념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역학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가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앤트맨의 중첩된 모든 확률들을 나열하여 보겠습니다. (5차원) 그리고 평행우주, 다중우주론의 시작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중우주론에 대하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구독과 알람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꼭꼭 클릭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업로드까지의 시간은